엄마, 이게는 왜 나만 보면 으르렁대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채린이는 제 앞에서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복실이는 오직 채린이한테만 그랬습니다. 항상 채린이를 볼 때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복실이가 왜 그렇게 채린이만 경계하는지, 그리고 복실이만이 알고 있는 끔찍한 진실이 무엇인지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이에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이제 꼭 1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혼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남편이랑 같이 하던 가게였는데, 이젠 혼자 과일 박스를 나르고 손님들을 맞이하죠.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가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들었던 과일 진열대, 남편이 써놓은 가격표들,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가게 안 풍경. 아침에 문을 열 때면 아직도 남편이 여보, 오늘 사과 신선한 거 들어왔어. 하며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도 이 가게가 있어서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가고 과일 박스를 정리하고 장부를 쓰는 동안에는 남편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멍하니 있으면 자꾸 남편 얼굴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으니까요. 그리고 제겐 복실이가 있습니다. 복실이는 5년 전에 데려온 아이예요. 그때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활동을 갔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봉사팀이랑 같이 가곤 했는데, 그날따라 보호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오늘 안락사 예정인 아이들이 몇 마리 있어요. 봉사자분이 말씀하셨어요. 복실이는 그곳에서 안락사 예정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케이지 안에서 떨고 있던 복실이를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복실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작게 떨고 있었어요. 다른 개들은 짖거나 꼬리를 흔들며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복실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체념한 듯이 앉아 있었죠. 이 아이는 왜 안락사 예정인가요? 주인이 버렸는데 나이가 좀 있어서 입양이 안 되더라고요. 봉사자분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 제가 데려갈게요. 제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정말요? 이 아이 나이가 좀 있는데. 괜찮아요. 데려갈게요. 그렇게 해서 복실이는 우리 집 식구가 됐습니다. 복실이는 처음 집에 왔을 때 정말 조심스러워했어요. 밥그릇에 다가가는 것도 눈치를 보고 소파에 올라가려다가도 제 눈치를 살피곤 했죠. 아마 전 주인에게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실이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정말 영특한 아이예요. 제가 힘들어하면 제 옆에 찰싹 붙어서 위로해주고,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반겨줍니다.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가 많이 울었을 때 복실이는 밤새 제 옆에 붙어 있어 줬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 복실이가 제 손을 핥아주곤 했죠. 남편도 복실이를 무척 아꼈어요. 아침마다 복실이랑 산책 가는 게 남편의 낙이었죠. 남편은 복실이 목줄을 채우면서 복실아,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하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현관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당신, 복실이가 진짜 말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남편한테 말했었죠. 그럼 우리 복실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남편은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랑 저, 그리고 복실이. 우리 셋이 함께하는 시간들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딸 채린이가 복실이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채린이는 결혼해서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남편 직장이 서울이라서 주말에만 가끔 내려오죠. 남편 없이 혼자 올 때도 있고요. 가끔 집에 들르는데 올 때마다 복실이한테 험한 말을 하곤 했어요. 엄마, 이게 냄새 진짜 심한데요? 매일 씻기긴 해요? 왜 자꾸 내 다리에 붙어? 징그러워. 개털이 소파에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청소 좀 자주 하세요. 채린이는 복실이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걔를 안 좋아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채린아, 내가 어릴 때는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 제가 말했었죠. 그건 어릴 때고요. 지금은 개털 알레르기도 있고 그래요. 채린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복실이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다가왔어요. 평소엔 조용한 아이인데 이상하다 싶어서 손을 닦고 봤더니 복실이가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더라고요. 복실아, 어디 다쳤니? 제가 무릎을 꿇고 복실이를 살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옆구리 쪽이 빨갛게 부어있는 듯 했어요. 누가 찬 것처럼요. 그리고 복실이는 평소와 달리 눈빛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 채린이가 다녀간 날이었어요. 제가 가게에 나가 있는 동안 채린이가 잠깐 들렀다 갔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냥 복실이가 어디 부딪힌 거겠거니 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화분에 부딪혔을 수도 있고 담장에 부딪혔을 수도 있으니까요. 복실아, 괜찮아? 엄마가 약 발라줄게. 저는 복실이 상처에 연고를 발라줬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어요. 채린이가 다녀간 다음 날이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복실이 밥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복실이가 구석에 숨어서 떨고 있거나 복실이 목줄이 이상하게 조여져 있거나 했습니다. 한 번은 복실이 물그릇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복실이는 채린이만 보면 으르렁거렸어요. 복실아, 왜 그래? 채린이는 내 언니잖아. 제가 달래도 복실이는 절대 채린이한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린이가 가까이 오면 뒷걸음질을 치며 경계했어요.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넣고 귀를 뒤로 바짝 젖히고 온몸으로 거부감을 드러냈죠. 처음엔 단순히 낯을 가리는 건가 싶었어요. 복실이가 원래 조심스러운 성격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복실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들한테는 꼬리를 흔들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간식을 주면 얌전히 받아먹고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경계는 하지만 으르렁거리진 않았어요. 오직 채린이한테만 그랬습니다. 채린이는 제 앞에서 억울해했죠. 엄마,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걔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으르렁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채린이의 표정은 서늘했습니다. 마치 복실이를 없애야 할 무언가로 보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죠. 하지만 저는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채린이는 제 유일한 혈육이니까요. 딸이 가끔 짜증을 내는 건 그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며느리 노릇에 직장 생활까지 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채린이는 가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없이 가게 운영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괜찮아. 엄마가 고생하긴 뭘. 아니에요. 엄마 혼자 다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주말에라도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럴 땐 참 착한 딸 같았어요. 걱정해주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표정도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린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복실이는 더 심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복실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채린이를 노려봤어요. 복실아, 왜 그래? 채린이가 엄마 걱정해 주잖아. 복실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채린이를 계속 노려봤어요. 마치 저 사람을 조심하라고, 저 사람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냥 복실이가 질투하는 건가 싶었어요. 딸이 자주 오니까 자기 영역을 침범당한다고 느끼는 건가 했죠. 아니면 제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요. 복실아, 질투하지 마. 엄마는 너도 사랑하고 채린이도 사랑해. 제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채린이를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채린이는 남편 얘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렸습니다. 채린아, 아빠 생각하면 슬프지. 제가 남편 얘기를 꺼내면 채린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엄마, 눈물 나시잖아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아빠 얘기하면. 됐어요. 그만해요. 채린이는 말을 자르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딸도 아빠 생각에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채린이는 남편 제사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거든요. 남편 사진 앞에서도 무표정했고요.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돌아왔는데 복실이가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복실아, 왜 여기 있어? 평소엔 제가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복실이는 떨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복실이 목에 난 털이 몇 가닥 뽑혀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복실이는 제 품에 안겨서 낑낑거렸어요. 그날도 채린이가 다녀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채린이한테 전화했어요. 채린아, 혹시 오늘 복실이한테 무슨 일 있었니? 무슨 일이요? 저 그냥 잠깐 들렀다 간 건데요. 아니, 복실이가 좀 이상해서. 엄마, 그게 때문에 제가 의심받는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요? 채린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저 바쁘니까 끊을게요. 채린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복실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복실이는 제 방 앞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평소엔 마당에서 자는데 말이죠. 복실아, 밖에서 자야지. 복실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복실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복실이는 제 침대 옆에 붙어서 밤새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었어요. 마치 저를 지키는 것처럼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왔는데 채린이가 와 있더라고요. 평일에 오는 건 드문 일인데
갑자기 찾아온 거였죠. 체리나, 어쩐 일이야? 회사는? 연차냈어요. 체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체린이 표정이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나 싶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저는 체린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체린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엄마, 아빠 없이 혼자 가게 지키느라 쉬지도 못하고 너무 고생 많으시잖아요. 체린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가게 매일 열고 닫고 무거운 과일 박스 나르고 손님들 상대하고 엄마 나이에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괜찮아. 일 안 하면 더 생각 많아져서 힘들더라.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체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요즘 얼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살도 빠지셨고요. 체린이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밤에도 제대로 주무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말을 들으니 뭉클했습니다. 딸이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요. 사실 요즘 잠을 잘 못 잤거든요. 남편 생각도 나고 가게 걱정도 되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새벽 2,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 열고 하루를 시작하죠.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체린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체린이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어요. 은색 차키였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정도 제 차 끌고 복실이 데리고 드라이브도 하면서 여행 다녀오세요. 가게는 제가 볼게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체린아, 넌 회사 다녀야 하잖아. 연차냈어요. 일주일치요. 엄마 좀 쉬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체린이는 제 손에 차키를 쥐어줬습니다. 차는 집 앞에 주차해뒀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세요. 바다 구경도 하고 산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래도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1년 내내 쉬지도 않으셨잖아요. 한 번쯤은 쉬셔야죠. 체린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복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저도 가게 운영할 줄 알잖아요. 걱정 마세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를 지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 생각에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바쁘게 움직여야 눈물이 안 났어요. 근데 이렇게 딸이 배려해주니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딸이 이렇게 컸구나 싶어서 뭉클했습니다. 체리나,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니. 당연한 거죠. 엄마가 편하셔야 저도 마음이 놓이죠. 체린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실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복실이는 저희가 앉아있는 소파 옆에 와 있었는데 체린이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위협음을 냈습니다. 복실아. 제가 복실이를 불렀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짖었죠. 목에 핏대가 서도록 짖어댔습니다. 엄마, 쟤 좀 어떻게 안 돼요? 제가 엄마 챙기려는 것까지 방해하네요. 체린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짜증나요. 쟤 때문에 얘기도 제대로 못하겠네. 미안해. 복실이 방에 데려다 놓고 올게. 저는 복실이를 안아서 방으로 데려갔어요. 복실아, 언니랑 이야기를 좀 해야 해서 방에 조금만 있어줘. 복실이는 제 품에 안겨서도 계속 체린이가 있는 쪽을 노려봤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리면서요. 복실아, 체린이 언니가
엄마한테 좋은 일 해주려는 거니까 조금만 조용히 하고 있어줘. 복실이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프고 걱정스럽고 절박한 눈빛이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채린이는 저한테 여행 코스까지 추천해줬어요. 엄마, 여기 강릉 쪽 바다가 좋대요. 복실이 데리고 산책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펜션은 애견 동반 가능하대요. 가실 생각 있으시면 제가 예약해둘게요. 이 식당은 맛집이래요. 꼭 가보세요. 채린이는 메모지에 꼼꼼하게 정보를 적어줬습니다. 채린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정말 고맙다. 에이, 뭘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죠. 채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잖아요. 복실이랑 단둘이 바닷가도 가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오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았어요. 작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편한 티셔츠 몇 장, 바람막이 점퍼, 여벌바지. 복실이 사료랑 간식이랑 물통, 밥그릇도 챙기고요. 복실이 산책줄도 넣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랑 복실이 데리고 여행 한번 가자고 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었거든요. 이제는 그럴 기회가 영영 없어져 버렸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남편 생각 좀 정리하고 와야지. 가방을 챙기면서 다짐했어요. 근데 복실이는 계속 불안해 보였어요. 복실이는 제 방문 앞에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이 시간이면 마당에서 자는데 오늘은 계속 집 안에 있었어요. 복실아, 왜 그래? 내일 여행 가는 거 신나지 않니? 복실이는 대답 대신 낑낑거렸습니다. 우리 바닷가 가서 모래사장 뛰어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올 거야. 제가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밤 11시쯤 됐을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복실이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실이는 마당에 내보냈는데 이 밤중에 왜 저러나 싶었어요. 창문을 열고 내다봤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죠. 복실아, 조용히 해. 이웃 사람들 잠 다 깨겠어. 제가 소리쳤지만 복실이는 계속 짖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경고하는 듯한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위험해,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라도 있나? 저는 나가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밖이 어둡고 추웠거든요. 아마 고양이라도 지나간 걸 거예요. 복실이가 가끔 그러거든요. 고양이만 봐도 짖어대니까요. 복실아, 그만 짖어. 엄마 자야 돼.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한다고. 잠시 후 복실이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어요.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복실이가 무엇을 목격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일찍 출발해서 강릉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했거든요. 세수를 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이랑 우유 한 잔이었죠. 복실아, 일어나. 우리 출발해야지. 복실이를 불렀는데 복실이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마당이 아니라
현관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넌 언제 들어왔어? 복실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눈빛이 심각했어요. 복실아,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신난다, 그치? 평소 같으면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을 텐데, 그날 복실이는 달랐습니다. 복실이는 제 방문 앞에 버티고 서서 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복실아, 비켜. 짐 가져와야지. 제가 비켜달라고 했지만 복실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버티면서 낑낑거렸어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복실이를 안아서 옮기고 방을 나왔어요. 복실이는 제 품에서 계속 꿈틀거렸지만 어쨌든 옮겨졌죠. 짐을 챙겨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현관으로 갔는데 제가 신으려던 운동화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야? 신발 한 짝이 완전히 물어뜯겨 있었어요. 신발끈은 끊어져 있고 신발 안쪽은 이빨 자국 투성이었습니다. 신발 밑창까지 물어뜯어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복실아, 내가 이런 거야? 복실이를 돌아봤는데 복실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죄책감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필 오늘 이 신발을 왜 물어뜯은 거야? 이거 얼마 전에 산 건데. 저는 한숨을 쉬며 신발장을 뒤졌습니다. 다른 운동화를 찾아서 신었어요. 복실아, 오늘따라 왜 이래? 여행 가기 싫어? 복실이는 대답 대신 제 다리에 찰싹 붙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자.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차키를 집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복실이가 갑자기 뛰어올랐습니다. 아트. 복실이는 제 손에서 차키를 낚아챘어요. 너무 빨라서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복실아, 키 내놔. 복실이는 키를 입에 물고 거실 소파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복실아, 장난 그만하고 나와. 저는 소파 밑을 들여다봤어요. 복실이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키를 입에 꽉 물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엄마 여행 가야 하잖아. 키 줘. 제가 손을 뻗었지만 복실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복실아, 제발. 저는 소파 밑으로 손을 더 깊이 넣었습니다. 복실이 입에 있는 키를 빼내려고요. 그때였어요. 아야! 복실이가 제 손을 물었습니다. 복실이가 저를 문 건 처음이었어요. 아니, 누구도 문 적이 없었죠. 복실이는 온순한 아이였거든요.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살짝이긴 했지만 분명히 피가 났어요.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죠. 복실아, 왜 그래?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키를 물고 소파 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절박한 것 같기도 했죠. 엄마가 뭘 잘못했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 거야? 저는 울컥했습니다. 남편 떠난 뒤로 복실이가 제 유일한 위로였는데 그 복실이가 저를 물다니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손에서 피가 계속 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물로 씻고 밴드를 붙였어요. 왜 이러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이야?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이 퀭하고 얼굴이 헬쑥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복실이는 소파 밑에서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키를 입에 물고 있었죠. 이제 줄 거야? 복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고개를 저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사람처럼요. 복실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가기 싫은가 보네. 내일 가는 걸로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가방을 내려놓으려는데 복실이가 움직였습니다. 복실이는 키를 여전히 물고 현관 쪽으로 갔어요. 차 타러 가려나? 저는 복실이를 따라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채린이 차는 집 앞 골목에 주차돼 있었어요. 은색 승용차였죠. 복실이는 그 차 앞으로 갔습니다. 복실아, 이제 키 줘. 차 타야지. 제가 손을 내밀었지만 복실이는 키를 놓지 않았어요. 대신 차 주위를 빙빙 돌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복실이는 차 밑을 집중적으로 냄새 맡았어요.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리면서요. 그리고 낑낑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복실아, 그만하고 타자. 시간 없어. 저는 차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실이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목이 찢어질 듯 짖어댔습니다. 온 동네가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그리고 복실이는 차 문 앞을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복실아, 비켜. 제가 밀어도 복실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온몸으로 차 문을 막았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딸이 좋은 뜻으로 차도 빌려주고 여행 가라고 했는데 복실이가 이렇게 방해하니 답답했어요. 비켜, 복실아. 엄마 화낼 거야. 저는 복실이가 차 문 앞에 있을 때 손잡이 버튼을 눌러 차 잠금을 풀었어요. 그리고는 복실이를 옆으로 밀치고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복실이가 제 앞을 막아서더니 운전석으로 뛰어올랐어요. 복실아! 복실이는 운전석에서 핸들을 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으로 핸들을 긁어서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그리고 기어를 핥히고 대시보드를 마구 긁었어요. 심지어 운전석 시트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 복실아. 이거 채린이 차야. 저는 복실이를 끌어내리려 했지만 복실이는 계속 저항했습니다. 복실이의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에 온순한 복실이가 아니었습니다. 필사적이었어요. 뭔가를 막아야 한다는 듯이요. 마치 생사가 걸린 것처럼요. 복실이는 운전석 계기판도 발로 차고 백미러도 물어뜯었습니다. 복실아, 제발 그만해. 저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복실이가 이렇게까지 저항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 오늘은 안 갈게. 제가 차에서 내려오자 복실이도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복실이는 제 다리에 찰싹 붙어서 헥헥거렸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어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했죠. 저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너 오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복실이는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입 주변을 계속 핥으며 낑낑거렸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복실이가 저를 지키려고 한다는 느낌이었죠. 저를 위험에서 구하려고 한다는 느낌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예민해진 거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실이를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오늘 복실이가 보인 행동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신발을 물어뜯은 것, 차키를 물고 안 놓은 것, 제 손을 문 것,
차 문을 막아선 것. 그리고 운전석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한 것.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 맞아. 1년 전이었어요. 남편이 차를 타고 나가던 그날 아침. 복실이가 똑같이 행동했었어요. 남편의 신발을 물어뜯고 차키를 물고 차 문을 막아서고 그리고 운전석으로 뛰어올라 난리를 쳤었죠. 그날 남편은 복실이를 달래느라 한참을 시간을 보냈어요. 복실아, 왜 이래? 아빠 어디 가봐야 한다고. 남편은 복실이를 마당에 묶어놓고 차를 몰고 나갔죠. 복실이는 그날 하루 종일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지저댔다고 이웃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산길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차선을 이탈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이라고 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판정됩니다. 경찰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수면제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우리 남편은 수면제 같은 건 먹지 않는데요. 요즘 피곤하셔서 드신 후 운전하신 것 같습니다. 졸음운전 사고가 맞습니다. 경찰의 설명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복실이가 그날 그렇게 행동한 건 차를 타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설마,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체린이 차를 타려고 했을 때 복실이가 또 똑같이 행동했으니까 말이죠. 복실아. 저는 복실이를 불렀어요. 복실이는 제 옆에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넌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복실이는 낑낑거렸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체린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왜요? 출발 안 하셨어요? 체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게 복실이가 차 타는 걸 너무 싫어해서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 봐. 에이, 엄마, 복실이 좀 달래서 가세요. 제가 다 준비해뒀는데. 체린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다음에 갈게. 다음에는 또 언제예요? 엄마, 제 성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체린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알아서 하세요. 체린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체린이한테 미안하네. 좋은 뜻으로 해준 건데. 하지만 한편으론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복실이가 저렇게까지 반대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마당에 나갔습니다. 복실이는 계속 제 뒤를 따라다녔어요. 평소보다 더 찰싹 붙어서요.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복실이가 뭔가를 물고 왔습니다. 복실아, 그게 뭐야? 복실이는 제 발 앞에 그걸 떨어뜨렸어요. 검은색 고무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고무 재질이고 한쪽 끝이 깔끔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마치 칼이나 공구로 자른 것처럼 단면이 선명했어요. 이게 왜 마당에 있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복실이는 다시 어디론가 갔다가 또 뭔가를 물고 왔습니다. 또 다른 고무 조각이었어요. 첫 번째 것보다 좀 더 긴 조각이었죠. 복실아, 이게 대체 뭐야?
어디서 물고 온 거야? 복실이는 집 앞 골목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낑낑거렸어요. 저는 복실이를 따라 골목으로 나갔어요. 체린이 차가 그대로 주차돼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차 밑으로 코를 들이밀며 냄새를 맡았어요. 복실이가 짖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차 밑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기름 자국. 검은색 얼룩이 차 밑바닥에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잘린 듯한 흔적도 보였죠. 이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골목 모퉁이에 CCTV가 보였습니다. 우리 집 현관 쪽을 비추는 CCTV였죠. 혹시 저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CCTV 녹화 장치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전날 밤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돌리는 동안 제 손이 떨렸어요. 밤 11시쯤 화면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후드를 입은 사람이 집 앞 골목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체린이었습니다. 체린이가 왜? 체린이는 주변을 살피며 차 쪽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차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차 밑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10분쯤 지나자 체린이가 차 밑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공구 같은 거였죠. 그리고 그 순간 복실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복실이는 대문 쪽에서 체린이를 향해 지저대고 있었어요. 체린이가 복실이 쪽으로 돌멩이를 던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죠. 체린이가 차를 만지고 있었어. 저는 화면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실이가 어젯밤 그렇게 짖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복실이는 체린이가 차에 뭔가를 하는 걸 목격했던 겁니다. 체린이가 공구를 들고 있었는데 그 공구는 어디에 숨겼을까? 저는 일어나서 집 안팎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체린이가 결혼 전에 썼던 방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복실이가 뒷마당 쪽으로 가더니 낑낑거렸습니다. 복실아, 왜 그래? 저는 복실이를 따라 뒷마당으로 갔어요. 뒷마당 구석 낡은 화분들이 쌓여 있는 곳에서 복실이가 계속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분들을 옮겨보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찾아냈습니다. 검은색 공구 가방. 이건 가방을 열자 각종 공구들이 들어 있었어요. 드라이버, 렌치, 그리고 절단용 공구. 공군 아래는 검은색 고무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체린이가 범행 후에 여기에 숨긴 거구나. 저는 공구를 들고 다시 차로 갔습니다. 복실이가 물고 온 고무 조각을 가져와서 차 밑과 비교해 봤어요. 고무 조각의 단면과 차 밑에 달려있는 호스의 단면이 일치했습니다. 이건 브레이크 호스. 복실이가 물고 온 고무 조각과 똑같았어요. 차 밑을 다시 확인해 보니 브레이크 쪽에서 기름이 새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체린이가 어젯밤 차 밑에서 뭔가를 자른 것. 뒷마당에 숨겨진 공구. 복실이가 물고 온 브레이크 호스 조각. 그리고 오늘 아침 복실이의 필사적인 저항.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체린이가 날 죽이려고 한 거야. 그 순간 1년 전 남편이 죽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차를 타고 나가기 직전 채린이가 갑자기 집에 들렀었어요. 남편한테 뭔가를 전해주러 왔다고 했죠. 아빠, 이거 에너지 드링크예요. 운전하시기 전에 드시고 출발하세요. 힘이 나실 거예요. 채린이가 캔 음료를 따서 건넸어요. 오, 고맙다, 체리나. 남편은 기뻐하며 받아 마셨죠. 그 순간 복실이가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복실이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차에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복실이가 뛰어올라 남편이 앉아야 할 운전석으로 들어가서 핸들을 핥히기 시작했죠. 복실아, 왜 이래? 남편이 복실이를 끌어냈지만 복실이는 계속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오늘따라 복실이가 왜 이러지? 이상하네. 남편은 복실이를 마당에 묶어놓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경찰 조사에서 남편 혈액 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남편은 수면제를 먹지 않는 사람인데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음료수. 채린이가 남편한테 준 음료수. 남편은 차를 타고 나가기 직전 그걸 마셨어요. 그리고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죠.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이 됐습니다. 채린이가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서 남편을 졸게 만든 거였어요. 산길을 운전하다가 졸음에 빠진 남편은 그대로 차선을 이탈의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번엔 채린이는 저도 비슷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차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려서 사고를 내게 하려고요.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요. 복실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너는 알고 있었구나. 그날도 오늘도 복실이는 남편이 죽던 날도 남편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생각지 못하게 음료수를 마셔버리자 차를 타지 못하게 막으려 했던 거였죠. 그리고 오늘도 똑같이 저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미안해, 복실아. 엄마가 몰랐어. 저는 복실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복실이는 제 눈물을 핥아주며 낑낑거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112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제 딸이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경찰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차에 손을 댔어요. CCTV에 찍혔고 공구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남편 사고도 딸이 한 것 같아요. 경찰이 집에 도착한 건 30분 후였습니다. 형사 2명이 왔어요. 신고하신 분이 김영숙 씨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경찰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뒷마당에서 찾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공구 가방, 복실이가 물고 온 브레이크 호스 조각. 차량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형사들은 집 앞에 주차된 채린이 차를 살펴봤어요. 차 밑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절단돼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고의입니다. 그리고 이 공구에 묻은 고무가루와 차량의 호스 재질을 감식해 봐야겠습니다. 형사 한 명이 공구를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혹시 CCTV 있습니까? 네, 집 현관 쪽에 하나 있어요. 저는 형사들을 CCTV 녹화 장치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형사들은
전날 밤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돌리는 동안 저는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형사 한 명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밤 11시쯤. 검은색 후드를 입은 사람이 집 앞 골목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채린이였어요. 채린이는 주변을 살피며 차 쪽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차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차 밑에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10분쯤 지나자 채린이가 차 밑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공구였죠. 채린이는 공구를 가방에 넣고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결정적 증거입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1년 전 남편분 사고도 재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형사들은 채린이가 있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복실이도 데리고요. 가게에 도착하니 채린이가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엄마 왜 오셨어요? 경찰은 왜? 채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채린 씨, 살인미수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채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채린이가 저를 봤어요. 저는 채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아빠를 죽인 거였구나. 나도 죽이려고 했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차 밑에서 브레이크 호스 자른 거 다 찍혔어. 뒷마당에서 공구도 찾았고. 채린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채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했어요. 채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제가 죽였고, 엄마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왜 그랬어? 왜긴요? 돈 때문이죠? 채린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5억이에요. 5억. 카드론, 사채, 다 합쳐서요. 그렇다고 부모를 죽여? 어차피 아빠도 나이 드셨고, 엄마도 오래 못 사실 거잖아요. 그럼 그 재산 제가 받을 건데, 좀 빨리 받으면 어때요? 채린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보험금까지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넌 사람이 아니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복실이가 제 옆에 와서 몸을 기댔어요. 그 개만 없었으면 성공했을 텐데. 채린이가 복실이를 노려봤어요. 그날도 그 개가 아빠 음료 마시는 것도 방해하려고 하고, 차도 못 타게 하려고 했잖아요. 다행히 아빠가 그냥 가셨지만요. 오늘도 그 개가 방해했죠? 엄마가 차 타는 걸 막았잖아요. 채린이는 비웃었습니다. 걔 주제에 똑똑하긴. 복실이는 내가 위험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 나보다 먼저. 저는 복실이를 꼭 안았어요. 김채린 씨, 가시죠. 형사가 채린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채린이는 끌려가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어차피 집행유예 받을 거예요.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하면 돼요. 아닙니다. 절단된 브레이크 호스와 공구도 있고 CCTV에 범행 장면도 찍혔습니다. 게다가 1년 전 사건까지 재수사하면 형사의 말에 채린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채린이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채린이를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걸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실이가 제 손을 핥아줬어요.
복실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는 복실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채린이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브레이크 호스 절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고사, 위장 방법, 수면제 치사량, 수면제 섞으면 티가 나는지, 보험금 청구 절차. 이런 검색 기록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1년 전 남편 사고도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채린이가 남편한테 준 음료수 병도 뒷마당에서 발견됐거든요. 그 병을 감식한 결과 병 안쪽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채린이 지문도 나왔죠. 결국 채린이는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로 기소됐어요.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의 증인으로 섰어요. 피고인 김채린은 피해자 김영숙의 친딸입니다. 맞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돈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피고인은 1년 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채린이를 바라봤어요. 채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딸이지만 사람을 죽인 범죄자입니다. 재판부는 채린이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친부를 살해하고 친모까지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사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채린이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밖에서 복실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제게 다가왔어요. 내가 없었으면 나도 죽었겠지. 고마워. 저는 복실이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채린이를 제대로 몰랐어.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당신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나는 몰랐어. 복실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복실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복실아, 넌 그날도 아빠를 지키려고 했구나. 음료수도 못 마시게 하려고 하고 차도 타지 못하게 하고. 복실이는 낑낑거리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미안해, 복실아. 엄마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저는 복실이를 꼭 안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석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복실이는 매일 저와 함께 가게에 나가요. 손님들이 복실이를 귀여워해 주시죠. 사장님, 복실이 오늘도 사장님 곁에 있네요. 아주 든든하겠어요. 네, 복실이가 곁에 있어줘서 제가 너무 든든합니다. 복실이 덕분에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거고요. 손님들한테 말하면 다들 놀라워하십니다. 걔가 사람을 구했다니 신기하네요. 복실이가 영웅이네. 복실이는 손님들한테 꼬리를 흔들며 인사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복실이랑 산책을 합니다. 남편이 복실이랑 산책하던 그 길을요. 복실아, 아빠가 너를 많이 아꼈지.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걷습니다. 너도 아빠를 많이 좋아했지. 그래서 아빠를 지키려고 했구나.
복실이가 저를 돌아보며 낑낑거렸어요. 엄마도 지켜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복실이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우리 가족의 천사예요. 복실이가 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저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알았지? 복실이는 제 얼굴을 핥아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실이와 저 둘이서요. 복실이가 있어서 저는 살았습니다. 복실이가 있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복실이는 말은 못해도 저를 지켜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복실이는 제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주인공이나 그 외 등장인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연으로 위로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바람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